네, 네,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저희가 이제 풋볼이 강하잖아요, 우리 네, 학교가. 네, 그래서 풋볼을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마칭 밴드가 이제 스크립트 오하이오를 쓸 때 네. 마지막 아이의 이제 점을 찍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아, 유명하신 동문들을 모시고 그 아이를 찍는 행사들을 하는 이제 그걸 다팅디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이 아이가 되실 만한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네. 행사 이름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취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오하이오 스테이트 150년, 그 멋있네요, 백그라운드가. 하루 일과가 굉장히 평범하죠. 네. 주로 뭐 재택근무를 가끔은 하는데 저는 그래도 사무실에 가서 많이 일을 하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어,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좀 단순화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의 그 장점이 확 또 이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런 네트워킹 스킬이 좋은 분들은 확실히 대면 환경이 좋은 것 같고요. 혼자서 좀 분석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분들은 비대면에 또 더 그게 돋보이는 것 같고. 네. 거창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보람을 느꼈던 일, 예, 그 질문에는 제가 많이 보람을 느꼈던 일이 뭐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뚜렷하게 예,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그 볼보 건설기계 삼성 중장비 인수하러 볼보에 왔을 때 어, 98년인데 이제 그때 99년부터 SAP라는 그 통합 ERP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을 전혀 써보지 않은 회사를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이 통합시키고 전사적인 뭐 생산 관리, 자재 관리, 뭐 재고 관리서부터 모든 영업 매출 뭐 모든 관리를 이렇게 SAP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벌써 한 2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큰 엄청난 변화여가지고 그 SAP 글로벌 컨퍼런스 호주에서 하는데 그 가장 그 글로벌 케이스로 잘된 그 사례로 두 회사를 이렇게 홍보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볼보 건설기계는 SAP를 가장 그 원래 취지에 맞게 하나도 고치지 않고 프로세스를 그대로 인베드해서 SAP를 가장 성공적으로 그 임플멘테이션한 케이스로 그때 이렇게 어,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SAP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큰 보람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또 두 번째는 그 이제 하나로 텔레콤에 갔을 때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때 통신이 뭐 이제 KT, SKT 이렇게 그때는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고 이 작은 회사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통신도 굉장히 변화가 좀 슬로우했던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까지도 뭐 브로드밴드를 처음 만든 회사가 하나로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과 문화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많이 내부의 이 시스템과 팔로시니 뭐 이런 모든 스트럭처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새로운 성장 신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되겠다,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성과 기초로 성과 문화를 만들고 나서 나온 게 IPTV였거든요. 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너무나 당연한데 그때는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정해진 시간에 TV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2006년에 IPTV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세 번째 정도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은행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인터넷 뱅킹이 나오면서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장으로 계신 한 500여 분 정도였는데 제가 그분들을 전부 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변화의 그 체인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그분들을 다 대면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도가 굉장히 그 어, 커리어에서 예, 굉장히 그 보람을 오랫동안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 관리에서 이제 통상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변화 관리를 굉장히 잘한 그 회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회사가 GE였어요. 지금은 뭐 그 뒤에 그 또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또 많이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에는 GE가 변화를 워낙 잘하는데 GE의 그 변화 관리 매뉴얼에 보면 직원들이 마인드셋을 바꿀 때는 700번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700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같은 내용을 왜 변화가 필요한지, 변화에 대한 당위성,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700번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열정을 갖고 예,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화라는 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변화 관리를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는 변화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예요.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나 멤버들이 변화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정확한 정보, 본인이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이 변화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본인의 마인드셋으로 결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고의 전환 그 두 요소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 예. 그다음에 내가 마인드셋을 마음을 이제 먹는 거죠. 이런 변화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해보겠다. 변화를 추구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의 단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맡은 역할마다 변화를 리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가는 회사마다 맡는 역할마다 다 회사가 어려웠어요. 턴어라운드가 필요하고 다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얼전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다른 아웃컴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변화에서 중요한 건 A서부터 Z까지 모든 걸 플랜한 게 아니고 변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조직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게 이제 휴먼 네이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다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죠. 누구나 안 좋아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많이 인용했던 맥킨지의 코리아 CEO였다가 글로벌로 가신 나미닉 같은 그 CEO 회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가끔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필요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라.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휴먼 네이처, 본성적인 부분을 그거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속도만큼 어떤 그 변화의 당위성과 변화의 얼전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이제 방향을 설정한 거고 그런 변화의 스피드, 필요한 속도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꾸준히 예, 스스로 또 조직 안에서 스스로 계속 셀프 크리티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거의 그 코어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정성. 그런 게 다 어찌 보면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 과정을 리딩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다 리더들의 역할이잖아요. 그 리더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은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없는 것이고 리더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팔로워한테 굉장히 디펜던트한 거죠. 근데 그런 리더들은 이 결국에는 스킬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업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누구나 다 노력하면 캐치업을 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지만 사실 리더의 가장 그 레벨 5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레벨 5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더십의 핵심은 레벨 5는 뭐냐면 휴밀리티하고 fierce resolve예요. 굉장히 강한 의지력, 추진력, 동시에 휴밀리티. 굉장히 험불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두 가지의 폴스가 패러독스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굉장한 추진력과 리더십과 앞장서서 그런 용기도 내야 되지만 동시에 굉장한 휴밀리티.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패러독시컬한 그런 트레이트의 균형을 가져가려면 저는 그거의 그 코어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정성. 우리 그 조직이나 팀원이나 회사를 위해서 그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진정성, 예, 진정성이 서로 공유되고 소통되면 변화에 훨씬 더 많은 예, 팔로워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대부분 보면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챔피언이 있어요. 챔피언. 20%가 항상 변화를 끌면 60%는 따라가는, 예, 변화를 그냥 따라가는, 추종하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변화에 동조하지 않지만 80%가 가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이제 대세가 가니까, 가는 게 20%. 그 80%가 머저리티가 가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20%가 리딩을 하고, 그 20%에서도 10%가 먼저 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 관리를 할 때는 그 챔피언들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변화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러한 멤버들을 먼저 끌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워라밸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유행어가 되기 네. 전부터. 그런데 그 워라밸도 결국은 그 패러독스 매니지먼트의 한 부분인 거죠. 그죠? 사실은 그 두 가지의 서로 그 뭐라 그러죠? 상충되는 예? 요소들을 잘 결합해야 되는 굉장히 상충되는 거죠. 워라밸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 관리자로서 또는 전문인으로서 일을 직장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은 다 패러독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성과도 직원들로 하여금 성과도 내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직원들도 만족도도 올려야 돼. 인게이지먼트죠. 그리고 뭐 창조적인 혁신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상충되는 요소가 항상 비즈니스에 있어요. 저는 워라밸도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상충되는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가 어떤 그 피직스에서 얘기하는 균형이 아니고 워라밸이라는 건 근본적으로요. 밸런스가 있을 수 없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워크가 메인이죠. 그리고 워라밸을 그래서 이제 그 이슈에 있어서 내 커리어와 어떤 컨플릭팅 요소가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역시 그것도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자기 성찰, 셀프 어세스먼트 굉장히 중요해요. 내 커리어 앵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앵커. 나를 매일 직장으로 가게 만들고 굉장히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그 앵커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MIT의 그 프로페서 신의 8가지 앵커 중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앵커는 제너럴 매니지먼트 앵커예요. 내가 계속 리더십의 역량을 올려서 더 큰 역할과 더 큰 책임을 맡게 되고 뭐 더 큰 사업 부분을 끌게 되고 뭐 이런 제너럴 매니지먼트 앵커가 대부분의 이제 직장이나 커리어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앵커인데
그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 커리어 앵커, 나의 커리어 앵커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앵커가 성공적인 커리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게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그 명철한 그 어세스먼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너럴 매니지먼트 앵커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셀프 모티베이션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나한테 늘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고 뭐 그게 직장의 상사가 됐든 멘토가 됐든 뭐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됐든 그게 아니고 나 스스로 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제너럴 매니지먼트 앵커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나 컴피턴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을 관리하고 장점을 보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이고 동시에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과연 나한테 그런 디자이어 일단 앵커가 있나? 그 다음에 있다면 나도 제너럴 매니지먼트 내 커리어에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먼저 정리가 잘 돼야 내가 워라밸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계속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워라밸이 훨씬 어려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앵커가 굉장히 클리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라밸을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W가 메인이고 L은 세컨더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나는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패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고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커리어였을 때는 거의 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대부분 다 아웃소싱해서 많이 썼고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커리어가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이제 걱정보다는 예.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결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는 그 앵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 앵커에 대한 셀프 어세스먼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 교수의 앵커 중에 뭐 하나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도 앵커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앵커인 분들은 그런 직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9 to 6. 내가 그 시간을 딱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근데 그런 앵커가 정확하지 않은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앵커인데 그렇지 않은 직장을 갔으면 그러면 굉장히 거기서 컨플릭트가 생기니까 일단 그런 기본적인 그 프레임에 세팅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큰 그림에서 그러다 이제 작은 스텝, 스몰 스텝으로 내가 데일리, 위클리 나의 그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드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내가 포커스를 해서 일하는 롤이 있고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스스로도 계속 조율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자신 있게 회사에 그런 대화를 회사의 HR이나 내 매니저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롱텀 뷰를 갖고 있어야 그런 대화가 되잖아요. 예. 너무나 데일리의 그런 숄텀에 너무 스트럭을 하면 예, 일하면서 늘 밸런스가 없잖아요. 그 밸런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피스 오브 마인드거든요. 나를 한쪽에 워크가 됐든 라이프가 됐든 집중할 수 있게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피스 오브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순간을 많이 그렇게 저는 항상 그 옛날 일은 잘 잊어버려가지고요. 예, 그렇게 뭐 어려웠던 일을 이렇게 오래 간직하지가 않는 방면 또 해피했던 순간을 뭐 그렇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저기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역시
퍼스널리는 자녀들한테 관련된 것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한 번도 제가 학교를 못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예. 그 밸러딕토리안 스피치를 할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큰아이가 딸이 그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학교였는데 라이프는 박스 오브 크레연이다. 내가 어떤 컬러로 태어난 거는 바꿀 수 없지만 무엇을 그리느냐는 unlimited다. 이런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 스피치를 들었는데 예,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예, 메모러블한 순간으로 남아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는 정말 그런 보람을 느끼는 해피 모먼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직원들한테 받은 이메일, 뭐 카드, 책 아직도 집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진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예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거의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전에 하나로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분 한 분이 굉장히 스페셜한 딜리버리를 했어요. 그 작은 아트 그 액자에다가 손 이렇게 친필로 손편지를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와이프도 뱅킹에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에 계신 분인데 두 분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모처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에하고 다르게.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평생에 가장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다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작은 액자 선물을 보내면서 본인이 오늘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인사관리, 노무관리의 전문가인데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오늘에 있기까지 그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감사한 분은 저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 안에 하나로에서 일할 때 제가 어떻게 해줬다. 그때는 관리자가 아니고 아주 주니어 신입이었는데 믿고 많은 일을 시켜준 거, 뭐 멘토해준 거 이런 뭐 작은 그 에피소드를 쭉 썼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액자를 제 사무실 책상 옆에 딱 놓고 편지도 지금 예, 보면서 왜 그런 게 그렇게 해피할까 생각해 보면 그 직장이라는 이런 세팅에서 그냥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서로 그런 많은 그 관심과 이런 걸 공유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어떤 아웃컴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릴레이션십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팀 멤버가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을 준다는 거. 예. 그분이 계속 자기 일에 동기부여가 되고 의미와 예, 그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내가 그런 어, 매니저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 HR 회사들이 서베이 하는 데서 가장 존경받는 상사의 첫 번째가 가장 이때까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성장에 프로페셔널 나의 디벨롭먼트에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상사가 항상 넘버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뭐 잠깐 일을 잘하게 도와준다든지 뭐 좋은 어사이먼트나 프로젝트를 해준다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장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다 그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 휴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그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리자, 그런 매니저, 이게 정말 큰 보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 관리를 늘 생각하고 많이 그 사색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저는 변화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계속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넘어질 때도 천연두가 있었고 중세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또 신종 플루도 있었고 항상 있었어요. 단지 이번에는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정말 지구촌으로 연결돼 있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스탑됐다라는 거. 그 변화의 폭과 진폭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던 챌린지거든요. 결국은 오버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비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어떠한 이노베이션을 하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지금 이런 코비드를 맞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그 공유할 수 있고 이 너무 불평등이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멈춰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사실 이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직장의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변화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속도나 불확실성이나 그 발러틸리티나 임팩트가 너무 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거기 그럼으로써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고의 유연성이 더욱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패러독스인데요. 더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적의 시간들이라는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들이 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뷰를 이렇게 쭉 밝힌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AI나 뭐 이런 휴먼을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때 그런 시대에 경륜이라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 그래서 이제 축적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정신없이 일어날 것 같고 모든 게 막 이렇게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고 이런 가운데 정말 그 리더십의 코어, 핵심 리더십을 지키면서 유연한 사고방식, 예. 이 돌아가는 일들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고의 유연성과 인사이트가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고 더욱더 밸류업을 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컨설팅 회사들을 많이 이제 같이 해봤어요. 뭐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뭐 H 커니, 뭐 이런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이 컨설턴트 뭐 아주 시니어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영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상대적으로 기업에 계신 분들은 뭐 몇십 년씩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상대적으로 렐러티블리 더 영하신 이 컨설턴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시니어 매니지먼트나 CEO나 이 탑 경영진이 굉장히 솔깃해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비스듬한 얘기를 사내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얘기하면 그렇게 솔깃하게 안 듣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분들의 얘기에 그렇게 리스닝이 되고 관심이 가는 거는 물론 제3자의 의견으로서 변화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도 있지만 핵심은요 그분들의 프레임이에요. 이 CEO나 시니어 매니지먼트의 프레임으로 그분들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조직에 있으면 자기 위치에 있는 프레임에 이게 락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의 환경과 사물도 다 달라지잖아요. 바름업 뷰와 사진을 찍으면 탑다운 뷰가 절대로 같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이 비즈니스 월드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다른데 그런 프레임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결국 우리한테 유연한 사고, 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시각과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사고의 유연성과 변화의 그 수용성 그리고 변화를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코비드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그 리더십의 자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휴밀리티 얘기를 했잖아요. 휴밀리티라는 게 그냥 겸허함 갖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조직의 그 일부분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다 그 어프리시에이트하고 팀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중장비 회사에 일을 할 때 그 비유를 늘 많이 했어요. 생산 라인이 쓰는 거는 엔진이 없으면 당연히 쓰죠. 엔진이 서플라이가 안 되면. 그런데 볼트하고 너트가 없어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인데 그 역할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또 그들이 일하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동기는 무엇이고 이런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어떤 마음의 그릇 그런 right heart를 가지는 게 그게 아마 humility라는 말로 좀 더 축약돼서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본인의 그 뭐 MBTI라든지 이런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항상 그 관리자나 이런 역할을 혼자 하는 역할보다는 제너럴 매니지먼트 앵커가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빠른 방법은 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더 커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뭐 옛날에 같으면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상에는 보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CEO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보스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스가 더 많아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바로 와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요. 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프러스트레이션 하다. 그 공유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한테 통상 많이 얘기하는 게 I 메시지거든요. U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를 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뭐 때문에 언짢은지를 내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U로 얘기를 하면 지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늘 출근 시간에 조금씩 허비추얼리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분이 있다면 오자마자 뭐 유는 오늘도 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분은 이미 기분이 언짢으니까 내가 하는 핵심 메시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언짢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뭐 이 과장이 오늘도 늦어서 사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내 하는 업무에는 지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I 메시지로. 근데 스트레스도 똑같거든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으면 누구도 그 스트레스를 릴리브하는 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MBTI에 보면은 인트로버트예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바로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예.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상은 안 가져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다음 하나는 저는 제가 스트레스 릴리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멍 때리기라는데 정확하게 멍 때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레카 모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유레카 모먼트. 이게 옛날에 그리스의 그 수학자가 처음 얘기한 건데 사실 그 얘기를 그 MIT 미디어 랩에서 발표하는 거에서 제가 들었어요. 유레카 모먼트라는 거를 그 비즈니스의 경영학에 이제 그 화두로 던진 거는 MIT의 미디어 랩인데 뇌과학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뭐 여기 쓰고 있으면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뭐 읽어내는 MIT의 미디어 랩에서 사람의 뇌를 분석을 했더니요.
뇌에 기억하는 그 회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가구, 그러면은 가구에 관련된 단어들이 의자, 뭐 책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저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거를 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막혔어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계속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뇌는 거기 근처에서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레카 모먼트라는 거는 쉬는 거거든요. 멍 때리는 그 생각을 스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뭐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간다든지 뭐 산책을 간다든지 그러면 뇌가 전혀 다른 데 있던 기억 회로에서 스티뮬레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MIT의 미디어 랩에서 과학적으로 프루브된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모먼트를 많이 활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팀원들한테 어떤 성과를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유레카 모먼트를 좀 더 많이 활용하면 좀 더 창의적인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유레카 모먼트 생각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을 때 막 소용돌이처럼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일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유레카 모먼트를 내가 여기서 스탑하고 잠시 이 멘탈리 좀 디태치돼 있을 때 그때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내가 늘 해피할 수 있는 뭔가 일 외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 외에 무조건 내가 하면 재밌고 내가 해피한 일, 뭐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뭐 영화를 보는 취미가 됐든 뭐 성악이 됐든 뭔가 나만의 그러한 것들은 항상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워라벨도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균형이라는 거는 그 피스 오브 마인드. 이 균형이 흔들렸을 때 바로 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 그것도 리더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액트가 아니고 비헤이비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끊임없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굉장히 기억에 이 평생을 바꾸는 그 일주일의 교육이 있었어요. CCL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육 기관인데 거기에 리더십 앳 더 피크라고 그래가지고 CEO들 교육하는 콜로라도 스프링 산 위에서 교육을 한 일주일을 같이 한 10명 정도 같이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전부 미국 분이에요. 10명이면 10명의 인더스트리얼 그 심리학자 PhD가 다 어사인이 돼가지고 각자의 개인을 거울에 보는 것처럼 분석을 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하면 물론 영어가 뭐 네이티브처럼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저가 너무 많이 그 프로그램을 가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딱 가면 뭐를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거죠, 늘. 그리고 이제 변화도 내가 정말 속도로 내가 바뀌고 있느냐. 계속 이런 거울 속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의 예,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냐면 거기 뭐 대부분은 굉장히 큰 회사의 CEO들이에요. 대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던 분 중에 미국의 텍스트란이라는 큰 오일 회사의 CEO도 있었는데 이펙티브 휴먼빙이 되기 먼저 돼야 이펙티브 리더가 된다는 게 그 교육 과정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펙티브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라운드는 내가 이펙티브한 휴먼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데일리 매니지먼트, 우리의 뭐 데일리 인간관계, 패밀리 릴레이션십 이런 모든 거에서 내가 정말 이펙티브한 휴먼 빙으로 살고 있는지 예. 그런 그 어찌 보면 가장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그때 받은 게 예, 그게 2006년이었는데요. 예, 그 뒤에 한 14년 동안 굉장히 저한테는 예, 그런 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또 리더십
내가 리더로서 거울을 스스로 늘 매일 보면서 나는 이펙티브한 휴먼빙으로 먼저 되고 있나, 오늘을 살고 있나,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OSU를 결정한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빅텐 컨퍼런스에서 OSU에서밖에 어드미션을 못 받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그 일을 하길 원했거든요, 조교로. 그래서 OSU에서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오하이오라는 주를 지도에서 봐가면서 그래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제가 OSU에 다닌 첫 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미국에 출장을 오셔가지고 오신다 그러면서 시카고 공항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옆이 아니고 저도 비행기를 타야 간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오하이오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콜럼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 존스타워라는 기숙사를 갔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 클로스트로포비아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황장애가. 돈스타워에 1년 있었습니다. 저는 딱 들어가서요.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 그랬더니 같이 쓰는 그 모리슨 타워인가? 네. 모리슨 타워라고 두 명이 쓰는 그 기숙사가 있는데 네. 거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가겠다. 룸메이트하고.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룸메이트하고 같이 그 이제 글로 어사인을 바꿨는데 그 존스타워에서 그 모리슨까지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얼마나 큰 학교인지도 모르고 첫날 가가지고 첫날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마중 나와준 분단이 제 팩스를 못 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한데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 다 무섭죠. 그때 이제 네. 알면은 지금 같으면 못해요. 근데 가가지고 캠퍼스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을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이 큰 이민 가방을 들고 갔으니까 자고 아침날 일어나서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학교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지도 좀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지도에 이렇게 그려주면서 걸어서 가면 1시간이 넘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사무실에 와서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거긴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움직여야 되는데 짐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거기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네. 학교 안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짐을 소규모 가방으로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대한항공 태그가 내 짐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한국 분이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실어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룸메이트 했던 분 이름이 루이스였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한 학기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 튜이션이 1,600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 룸메이트 루이스가 1,600불을 주고 그때 처음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프로세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타이프라이터로 치고 있는데 보고서 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막 치다가 다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1,600불이었거든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었으니까. 그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1983년이네요. 근데 오하이오 그 콜럼버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떻게 표현할까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 영혼의 드웰링 플레이스 같아요. 정말 그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 콜럼버스에서 저의 그 세계관, 종교관, 나의 모든 가치관이 거기서 정말 정립이 된 것 같고 그 콜럼버스에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그 기초가 됐던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네. 네,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예.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간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미국에 가서 대학원에 갈 때까지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였어요. 말과 문화, 모든 환경이. 예. 예, 거기에 제가 제 영혼의 dwelling place인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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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짧게 계셨는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메모리라는 건 바로 리커넥트가 되잖아요. 예. 네, 아, 그래서 정말, 저도 요번에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이 동료 뭐라 그러죠? 얼럼나이 이 후배분들을 포함해서 얼럼나이 분들을 만나게 된 게 새로운 계기인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필름의 영상처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는지 오늘의 저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그 영향력을 행사한 그 중요한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그런 경험이 쌓여서 오늘의 저를 만들고 오늘의 우리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저기 얼럼나이 하나하나 네, 분들의 어찌 보면은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많이 뭐 직원들 뭐 구조조정하고 명예퇴직하고 이런 막 정말 힘든 일들 할 때 정말 힘들 때는 이 큰 페이퍼에다가 나의 라이프에 대한 라인, 커리어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있었어요. 예. 모든 비즈니스도 사이클이 있는데 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커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나서 변화가 얼마나 있었나, 지금 어느 만큼 큰 업인지 다운인지 이런 증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내가 이러한 저니에 있었고 결국은 다 저니잖아요. 네. 우리가 전문인으로 시작해서 리더가 되는 거는 커리어의 저니예요. 예. 더 나은 리더, 더 이펙티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끝이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정에서 이런 나의 그 라이프 라인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려보았을 때가 있는데 콜럼버스 오하이오가 정말 큰 그 변화의 새로운 시대였는데 많이 잊고 있다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셀프 매니지먼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직이나 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펙티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셀프 매니지먼트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간단한 거서부터 뭐 요번 주에 내가 몇 가지는 좀 실천해 보고 싶다. 요번 달에 실천해 보고 싶다. 뭐 금년에 꼭 해보고 싶다. 이러한 간단한 거부터 굉장히 뭐 세븐 헤비 이펙티브, 하이리 이펙티브 피플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작은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는 내가 잘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누구나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정말 진리인 것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비굴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또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패러독스 안에서 가족과 워크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패러독스 관리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패러독스 관리를 하버드 비즈니스보다 먼저 말씀하신 분이에요. 정말 엄청난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거는 왜 나왔냐면 삼성의 로우 코스트 원가를 낮춘 저가 상품을 갈 거냐 하이 프리미엄 질을 높일 거냐 할 때 뭐 양쪽을 다 해야 된다 하면서 패러독스 경영을 얘기하셨는데 패러독스를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를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쪽만을 갔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고 어떠한 컨시퀀스가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벨에서 워크에만 완전히 한쪽만 갔을 때, 그러니까 패러독스 관리를 못한다는 건 운전하면서 반대편 레인에 오는 차를 안 보고 가는 것만큼 위험하다라고 이건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쪽만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컨시퀀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사이트, 충분한 통찰력을 갖고 그거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가족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패밀리라는 게 없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워크만 치우쳤을 때 나한테 나의 셀프 매니지먼트, 나의 이펙티브 휴먼 빙으로서 나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직 가보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인사이트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거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면 워라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걸로요. 저는 어떤 걸 실천했었냐면, 저희 그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은요, 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냐, 오늘은 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룰을 정한 게, 집에 오면 직장에서 있던 일을 다시 여기서부터 리피트 하지 말자. 나는 다시 여기서 또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 오자마자.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시키지 마 이러면 언짢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유레카 모멘트가 필요한데 다시 다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시 되풀이를 하면 나는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시켜가지고 저희는 한동안 그걸 프랙티스를 했어요. 집에 오면 일 얘기 안 하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다 이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든지 세컨 어피니언 필요할 때는 내가 얘기를 하죠. 그런 간단한 것도 뭐 실천을 해봤었고요.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